동아시아사에서 한국사 부분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Q&A 특강 최경석의 똑똑똑 동아시아사 역사 전문가 최경석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아시아사에서 한국사 부분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이렇게 많이 묻는데 네. 특히 이 필수 한국사라는 수능 영역이 생기면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됐다라고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수능 동아시아사하고 이 필수 한국사가 아닌 한국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필수 한국사가 좀 나오면서 입장에서는 문과 이과 학생들 다 봅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좋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지를 좀 여러분들한테 그 취지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떤 취지냐면 원래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신생 과목인데요. 하긴 뭐 4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 과목 자체가 생긴 게 한국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사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일본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사를 바라보겠습니까? 중국사를 중심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게 최근까지도 여러 가지 시사적인 쟁점하고 또 맞물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까지 있었던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이라든가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우리 고대사를 왜곡한다거나 혹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같은 문제, 그리고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라는 부분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름대로 대처를 해야 되겠고, 또한 교육 과정 속에서 그리고 교과목으로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을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근원적으로 이 동아시아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형성되는지를 이성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좀 봐야 되겠다. 그럴 때 당연히 중심이 한국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 학교에서 필수 한국사 가르치면서 동아시아사 함께 가르칩니다. 바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한국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사를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학습법도 사실은 같이 가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한국사의 개념들이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석기 시대 때 주먹도끼 필수 한국사에 나오고 동아시아사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국의 역사 발전, 특히 한강을 누가 차지했느냐, 주도권을 어떻게 잡았느냐, 마찬가지로 등장하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한국사의 개념을 가지고 동아시아사를 보시면 그게 곧 동아시아사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하나 필요한 게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맥락이라는 단어 참 좋아합니다. 혹은 흐름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좋아해요. 자, 역사는 흐른다. 따라서 역사를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맥락,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한국사를 우리가 가지고 가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사에서 가장 비슷하면서 다른 부분이 예를 들어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지금 Q&A 제목 자체가 한국사를 어떻게 동아시아에서 한국사라는 부분 어떻게 학습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다만 용어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임진전쟁, 병자전쟁이에요. 특히 이제 전쟁이 굉장히 주목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사를 통하여 그것이 동아시아사에서 각 국가 역사가 확 바뀌게 됐던 계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국제전적 성격을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교류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임진전쟁의 결과 예를 들어 명나라의 국력이 쇠퇴하고 후금, 즉 만주족이 이제 신흥 세력으로서 등장하게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임진전쟁 이후에 조선통신사가 재개되면서 문물교류라는 부분이 있다던가 혹은 병자전쟁 이후에 연행사라고 해서 우리가 청과 책봉조공 관계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연행사를 통하여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북학파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아하!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하냐고요? 맥락으로서 흐름으로서 이해하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또 하나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바로 문물에 대한 교류, 즉 문화사 중심으로 그러면서 전파가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본의 아스카 문화의 그 줄을 이뤘던 바로 쇼토쿠 태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바로 고구려의 승려 해자거든요. 혹은
이 아스카 문화에서 여러 가지 역량 관계가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뭐 필수 한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제가 대표적으로 들고 싶은 게 무령왕릉이에요. 이 무령왕릉은 필수 한국사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국, 우리나라, 일본과의 교류를 명확하게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령왕릉입니다. 중국의 남북조 시대 때 남조의 양나라하고 교류했다. 그래서 이 바로 양나라식 벽돌 무덤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또 보면 일본산 금성이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고대사건 쭉 계속해서 근현대사까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의 문물교류와 전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근현대사 가시면 무정부주의 같은 이 동아시아에서의 또 공유했던 그런 사상도 등장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바로 동아시아사를 통하여 한국 근현대사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삼고 싶은데요. 자, 한국 근현대사의 출발점 우리가 보통 흥선대원군을 배우고 그리고 개항계약이 그래서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겠는데요. 바로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더 큰 시각 속에서 왜 중국, 한국, 베트남, 몽골 등은 일본에 비해서 근대 국가 수립이 좀 늦었을까? 반대로 말하면 일본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근대 국가 수립을 할 수 있었으면서 동시에 그들은 왜 제국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왜 주변 국가들을 침략했지?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타이완도 일본 제국주의 식민 지배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청일 전쟁의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의 이 국가총동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국가총동법에 의해서 인적 물적 수탈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본 열도와 우리나라 그리고 타이완까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당시 상황을 더욱더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즉 한국 근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제대로 알고 싶으면 당연히 저의 수능 개념 그리고 내신 준비한 학생들은 학교 내신 대비 특강이 있다라는 그것을 좀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사를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 개념들 속에서 동아시아를 정리하시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라고 여깁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Q&A 특강 최경석의 똑똑똑 동아시아사 한국사 학습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